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것이지만 가장 잔인한 승자가 때로는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깁니다. 1400년, 피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조선의 왕좌에 한 남자가 앉았습니다. 두 번의 왕자의 난으로 형을 몰아내고 동생을 죽이고 마침내 왕이 된 이방원 훗날 태종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죄인이라 부를 만큼 피의 대가를 알았지만 그가 세운 제도는 이후 조선 150년의 황금기를 떠받쳤습니다. 오늘은 칼로 왕자를 얻은 아버지가 붓을 드는 아들을 위해 모든 적을 제거해간 냉혹하고도 지극한 이야기입니다. 이방원은 1367년 고려 말 무신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22살의 과거에 급제한 그는 학문과 무력을 겸비한 드문 인물이었으며 아버지 이성계의 조선 건국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버지가 망설이고 있을 때 이방원이 먼저 나서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격살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건국 직후 계모 신덕왕 후 당시 소생의 막내 이방석이 세자로 책봉되면서 이방원은 권력의 언저리로 밀려났습니다. 당시 세자 책봉과 인사를 좌우한 인물은 개국공신 정도전이었고 이방원과 정도전의 갈등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1398년 8월 이방원은 마침내 거병했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도전과 배달은 동생 방번 방석이 제거되었고 이 사건으로 조선 초기의 재상 중심 권력 구도는 일거에 무너졌습니다. 이방원은 실권을 장악했으나 표면적으로는 형 이방과에게 왕위를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2년 뒤인 1400년 넷째 형 이방간과의 제2차 왕자의 난을 제압하면서 이방원은 왕세자 자리를 완전히 굳혔습니다. 그해 11월 정종의 양위로 이방원은 조선 제3대 국왕 태종으로 즉위했습니다. 나이 30세대 냉철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왕좌에 오른 태종이 가장 먼저 들이댄 칼날은 사병제도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고려 말부터 이어진 관행으로 유력 종친과 공신들은 저마다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사병을 사적으로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태종 자신이 바로 이 사병들로 두 번의 쿠데타를 성공시켰기에 같은 방법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1400년 태종은 즉위와 동시에 사병 혁파를 단행하여 종친과 공신의 모든 사병을 3군부로 흡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사병을 내놓아야 하는 종친과 공신들의 반발은 거셌지만 태종은 한치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치 하나로 태종은 왕만이 군사를 보유하는 중앙집권적 군사체계의 기초를 완성했습니다. 이후 조선 왕조에서 무신 쿠데타가 사실상 발생하지 않은 것은 이 사병 혁파가 남긴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군사권을 장악한 태종의 다음 과제는 행정 권력을 왕의 손안에 집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초기 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육조의 모든 업무를 통괄한 뒤 왕에게 올리는 구조였습니다. 이 체계에서는 능력 있는 재상이 실질적으로 국정을 장악할 수 있었고 왕권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도전이 바로 이 재상 중심 체계를 구상했으며 태종이 그를 극도로 경계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1405년 태종은 6조 직계제를 선포했습니다.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6부서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제입니다. 의정부는 명목상 유지되었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은 국왕에게 완전히 집중되었고 재상의 독자적 판단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체제는 세종이 즉위 후 의정부서 사제로 전환하기까지 조선 행정의 근간으로 작동했습니다. 태종의 6조 직계제가 있었기에 세종은 안정된 왕권 위에서 권한을 위임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학문과 창제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제도 개혁과 함께 태종이 추진한 또 하나의 혁신은 백성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이었습니다. 1413년에 시행된 호패법은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제도로 16세 이상 남자 전원에게 신분증인 호패를 지참하도록 했습니다. 호패에는 이름, 출생연도, 거주지, 신분이 새겨졌으며 외출 시 항상 소지해야 했고 분실하거나 타인의 것을 사용하면 엄한 처벌이 따랐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고려 말부터 건문세족의 사유지에 편입되어 국가 장부에서 사라진 인구를 다시 국가의 통제 아래로 불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군역과 세금의 기초 자료가 되는 인구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국가 재정 기반과 병력 동원 능력을 동시에 회복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호패가 단순한 신분 확인 도구가 아니라 소유자의 직역과 납세 정보까지 연동되는 복합 행정기록 수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호패법은 귀족들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태종이 끝까지 고집하여 시행한 정책으로 조선 사회 통제 체계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1413년, 태종은 전국 행정구역을 8도 체계로 확정하고 정비했습니다. 경기, 충청, 경상, 전라, 강원, 황해, 평안, 함길 8도는 이후 조선 500년을 이어온 지방행정의 기본 골격입니다. 각 도의 관찰사를 파견하여 지방 9년의 행정, 사법, 군사를 직접 감독하게 했으며 왕의 눈과 귀가 전국 방방곡곡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지방 향리와 토착 세력이 수령을 무력화하던 오랜 관행도 이 체계 정비 과정에서 강력하게 억제되었습니다. 전국 330여 개 9년의 경계와 숫자가 이때 정리되어 조선은 명실상부한 중앙집권적 관료 국가의 기틀을 완성했습니다. 태종의 통치에서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냉혹한 대목은 바로 외척 제거입니다. 태종의 왕비 원경왕후의 친정 오빠들인 민무구와 민무질은 태종이 권좌에 오르는 과정에서 군사 동원까지 맡은 핵심 공신이었습니다. 왕의 처남이자 공신으로 막강한 위세를 누리던 이들은 조정에서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형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태종은 이들의 존재를 두고 오랫동안 고심했습니다. 공신이자 처남이지만 외척이 권력을 주면 왕권은 반드시 흔들린다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습니다. 1410년, 태종은 민무구, 민무질 형제에게 세자를 끼고 권력을 도모했다는 혐의를 씌워 탄핵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유배 끝에 사사되었으며 자신을 왕으로 만든 처남들을 태종이 직접 죽인 것입니다. 원경왕후는 형제들의 죽음에 깊이 슬퍼했고 태종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지만 국정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이 외척 숙청 이후 조선 왕조에서 외척이 국정을 좌우한 사례는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외척에 이어 공신들도 태종의 견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태종은 공신들에게 토지, 노비, 자기는 아낌없이 베풀었지만 정치 권력만큼은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공신들이 정치적 세력화의 조짐을 보일 때마다 태종은 유배와 파직으로 단호하게 눌렀습니다. 상은 크게 주되 권력은 절대 나누지 않는다. 이것이 태종이 평생 지킨 인사원칙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냉혹한 공신 관리 방식은 결과적으로 조선 초기 왕권을 안정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강함만으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태종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1401년, 태종은 신문고를 설치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직접 왕에게 호소할 수 있도록 경복궁 문루에 북을 매단 제도입니다.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권력자의 횡포에 맞서 백성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통로를 왕이 직접 열어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신문고를 치려면 담당 관청에 먼저 신고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지방 관리들에 대한 강력한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신문고는 단순한 민원 창구가 아니라 왕이 직접 민심을 확인하고 지방 관리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이중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1418년, 태종은 재위 18년 만에 가장 어렵고도 결정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자 양녕대군을 폐위하여 왕이 계승권을 박탈한 것입니다. 양녕의 실책은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사냥과 유흥에 탐닉하고 학문을 멀리하며 여러 차례 아버지의 명을 어긴 기록이 실록에 빼곡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폐위의 배경이 단순한 행실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태종이 일찍부터 충령의 자질을 점찍어 두었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충령은 어릴 때부터 밤새 책을 읽어 눈이 나빠질 정도였고 학문과 정치 감각 모두에서 아버지 태종의 깊은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부 야사에는 양녕이 동생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스스로 방탕하게 굴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지만 이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은 아닙니다. 1418년 6월 충령이 세자로 책봉되고 2달 뒤 태종은 왕위를 충령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세종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태종의 양위는 완전한 은퇴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으로 물러난 뒤에도 태종은 병권, 즉 군사 지휘권만큼은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갓 즉위한 세종이 정치 학문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태종이 군사적 위협을 직접 감당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중 권력 구조는 약 4년간 지속되었고, 세종이 독자적인 왕권을 세울 때까지 사실상 태종이 조선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기간 세종의 장인 시몬이 명나라와의 외교 문제를 빌미로 처형된 것 역시 태종의 결정이었습니다. 아들의 외척까지 사전에 제거한 것입니다. 상황 태종의 군사적 역량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사건은 1419년 기해동정, 대마도 정벌입니다. 왜구의 주요 근거지인 대마도를 응징하기 위해 태종은 삼군도 채찰사 이종무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 대규모 원정 함대를 파견했습니다. 병선 227척, 병력 1만 7천여 명이 동원된 이 원정은 조선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해외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출정 명령은 세종의 이름으로 내려졌지만 실질적인 작전 결정과 총지휘는 상황 태종이 직접 주도했습니다. 정벌군은 대마도에 상륙하여 왜구 본거지를 공략하고 대마도주의 항복과 통교 조건 수락을 받아낸 뒤 귀환했습니다. 1422년 태종은 5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병혁파, 6조 직계제, 호패법, 8도 정비, 외척 숙청, 대마도 정벌을 모두 완수한 뒤였습니다. 그가 세종에게 남긴 것은 어떤 물질적 유산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학문에 몰두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왕자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왕좌 위에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치국이 앙부일구, 혼천이로 조선의 문명을 꽃피운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